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씨의 진짜 안보 보이는 라디오 5회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씨고요. 네. 김종대 편집장께서 한 주간의 외유를 마치고 지금 복귀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어디 멀리 갔다 오느라고. 네, 중국 베이징에 다녀오셨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지난주에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국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던 거. 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중국 베이징에 가셔가지고 평소에 만나기 힘든 이제 중국의 이제 고위 관료들 또 이제 민간 전문가들을 쭉 만나고 오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방송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이제 베이징에서 보는 한반도 문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이 거대한 아주 고요한 태평양 바다에 큰 돌덩이 하나가 좀 떨어지는 셈이지 않습니까? 몇 방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물결이 출렁이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베이징에도 아주 각별한 영향과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좀 그런 얘기를 좀 두루두루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먼저 중국 다녀오신 말씀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중국 방문은 어떻게 좀 마련이 됐던 거죠? 가게 된 거? 네네. 그거야 제가 원체 수완이 좋아서. 네. 예. 누가 저 이쁘다고 부르겠어요. 그냥 뚫어야 돼. 네. 이 대륙에 어떤 북방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지금 한반도 정세가 수상하거든요. 네. 한쪽에선 미국이 밀고 한쪽에선 중국이 미니까 압축이 돼가지고, 네. 이게 아주 얼굴이 시뻘개질 것 같아. 아주 너무 양쪽에서 압축을 받아서 안 되겠다. 조금 한번 취재를 해보자. 네. 이래가지고 그 북방 루트를 제가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이 됐습니까? 개척했죠. 중국 쪽에 특히 이런 민감한 외교 안보 문제를 가지고 빨대를 꽂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분량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에이전트를 넣어야 된다고. 에이전트를. 그 사람이 괜찮아야 되거든요. 네. 그 흐름에 제가 편승. 그러니까 중국은 관시가 중요해. 관시, 관계입니다. 모든 걸로 다 끝이에요. 중국 며칠 다녀오시더만 이제 중국까지 구성하시네. 그 관시가 형성이 잘 된 사람. 이걸 찾아가지고 그 양반한테 내가 편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좀 더불어서. 그런데 아무래도 외교 안보에 대한 좀 분석력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정보들 있잖아요. 이걸 모아오면은 얘기거리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모아오신 얘기를 좀 오늘 좀 풀어주셔야 될 텐데 말이죠. 예.
자, 이제 뭐 국제파가 다 되셨어요. 이제 중국 한번 다녀오시더만 이제. 아니, 중국에도 이제 한번 가봤구만. 네. 그럼 뭐 중국에서 또 어떤 분들을 좀 주로 만나셨습니까? 이번에 제가 가게 된 거는 중국 인민대학. 네. 거기서 이제 그 석박사들 대상으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간 건데 한국 유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칭화대, 북경대 학생들도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상계대학 석박사들하고 2시간 동안 이제 강의와 그러니까 인민대, 칭화대, 베이징대 이 세 대학의 그렇죠. 한국 유학생들 대상으로 한 강연. 그렇죠. 근데 요즘 뭐 한국의 그 유학생들이 아주 걱정이 많죠. 네. 동아시아 정세가 이렇게 되니까. 네. 우선은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이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네. 한국인들에 대한 호감은 중국 내에서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네. 역사상 최고입니다. 최고다. 예. 네. 가장 올라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직장에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그 퇴출 대상인 직원이 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살아남은 케이스도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반일 감정과 이 친한 감정이 좀 이렇게 일종의 역관계, 풍선 효과처럼 반비례하는 거죠. 일본에 대한 반감이 강해지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호감이 좀 늘어나는.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좀 뭐 화려한 패션과 화장과 또 이제 중국어를 이렇게 연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봤던 겁니까? 그것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나 전반적인 이 지정학적인 판도가 네. 중국과 일본은 점점 멀어지고 네. 그 대신 한국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떠오르는 중국을 아시아 국가들이 다 불편해합니다. 네.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네네. 그런가 하면은 인도,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들도 중국이 불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떠오르니까. 네. 그다음에 언젠가 저 중국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불안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떠오르는 중국을 불안해합니다. 네. 심지어는 중국의 동맹국인 북한까지도 요즘 중국과 사이가 나빠집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서 유일한 예외가 딱 한 국가가 있다면 한국입니다. 네. 한국하고는 전혀 나빠진 게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돈독하고 좋아졌죠. 네. 여기에는 역사적인 어떤 공감 내지 연대의식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만의 힘은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사드 문제가 들어오는 순간 다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전한 중국에 대한 그렇죠. 어떤 한국의 인식,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네. 한참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다가 잘 사드 유지되고 때문에 있었는데 확 꺾였다. 예. 예. 확 꺾였다보다도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꺾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 한국의 이미지는 참 관리가 잘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좋은 이미지에 중국 사람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네. 여러 가지로 느껴지는데 저는 한국에서 사드에게 지겹게 들었고 그러니까요. 지겹게 했어요. 근데 여기 가니까 더 지겨워. 그러니까 다 이걸 모르니까. 아니 그래서 아주 이것도 뉴스입니다만은 올해 2월경에 이제 중국의 장찬위안 국방부장, 네네. 우리로 얘기하면 국방장관, 그렇죠. 예. 서울에 왔습니다. 이 네네. 사드 문제 따지러. 네. 아마 그 돌아간 직후로 추정이 되는데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NSC, 네네. 국가안전보장회의죠. 네.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에서 이미 한반도에 미국의 사드 요격 체계가 배치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네. 그에 대비한 정치군사 매뉴얼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방부장이 와서 예. 나름대로 뭐 그때 좀 설득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게 좀 역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 중국이 왜 축본 국가인 한국한테 내정 간섭하고 우리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안보적 조치에 대해서 왜 감나라 대충하려 하느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 언론들 또 이제 새누리당 이런 쪽에서 여론몰이에 들어가니까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의 반응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말로는 이미 안 말 되구나. 건너갔구나. 이미 강 건너갔구나. 네. 이래가지고 그 정치군사 매뉴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이건 네. 중국 내에서도 비밀이겠죠. 그렇죠. 이건 국비에 해당되겠죠. 예, 네. 그런데 자 어떤 게 담아 있을까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네. 여태껏 중국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전혀 개입 안 했습니다. 네. 예, 한미동맹?
뭐 한국이 뭐 살려면 그 길밖에 없다는데 알았어 해. 그렇죠. 이제 뭐 이런 중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그게 양제관계, 양제관계로 국한될 때는 그럼 니들이 어떻게든 관계하지 않겠다. 다만 그게 제3자를 겨냥할 때 거기서 제3자라고 하면 중국을 의미하겠죠. 이럴 때는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드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국이 언젠가 군사적인 적성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가능성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검토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냉전 이후로 이게 아마 최초가 아닐까. 그렇다면은 한국의 입장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아요. 저거는 미국이 중국의 뒤통수를 친 걸로 보는 거거든요. 왜 뒤통수냐? 요게 중요한데 중국의 아주 핵심 안보 전문가입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밝힐 수가 없어요. 이 양반은 이제 시진핑하고도 가까운 사람이고 거의 매주 중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자문에 응하는 사람이죠. 누군지 좀 추정은 됩니다만. 물론 실명은 안 유명해요. 안 밝혀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내막은 이겁니다. 최근에 3년간, 한 3년 전인가요? 중국명 다오디다오, 일본명 생각고에서 중국, 일본이 물리적 충돌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물대포만 쏴도 물리적 충돌입니다. 그 다음에 막 그냥 순시선이 돌아다니고, 뭐 공중에는 공격 헬기가 떠다니고, 뭐 사실은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충돌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 일본 해양 순시선이 중국인 선장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잡아가 버렸고, 그래가지고 양국 관계 다 깨졌고.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딱 중단해 버리니까 바로 다음날 꼬랑지 내리고 그랬던 일이 있었죠. 이랬는데 그 이후로 최근에 와서는 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에 마쿠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죠. 중국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이 다오디다오 분쟁에서 의미 있는 몇 가지 양보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중국이 어떤 근육질을 자랑하는 어떤 힘을 과시하는 것들이 최근에 자제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협력이 이루어졌고 또 최근에 이란 핵 협상을 타결하는데 중국이 미국에 협력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한국의 사드 배치로 미국이 이렇게 뒤통수를 쳤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유지되어 오던 하나의 모멘텀이 깨졌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사드 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드가 무슨 바로 중국의 베이징을 때리는 무기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이게 무슨 갑자기 긴장을 고조시킬 그런 공격 무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언젠가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세력 균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체계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러니까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기정사실을 한 거 아니냐.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지 조사를 했다, 뭘 어쨌다, 저렇게 떠드는 건 이미 정책이 결정된 거 아니냐 말이지.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아예 주석 지시로 그냥, 대비책 마련해. 그럼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뭐냐고. 이게 중국이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유추해보건데, 유사시에는 평택이나 오산에다가 미국의 사드 미사일이 배치되면 그걸 중국 미사일로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대응책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극단적인 비상사태 이런 거 대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화가 단단히 났어. 아주. 화가 단단히 났고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매일 이걸 TV로 CCTV에서 그냥 하루 종일 틀어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유학생 중에 사드를 모르는 애들이 없어. 그 정도로. 한국보다 여기가 더 유명해. 그거 참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 또 이제 더 크게 본다면 이제 미일 동맹 대 중국의 관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생각고 열도 다오디다오에서 중국도 일부 좀 양보 조치를 취하고 미국도 일본을 좀 달래가지고 괜히 거기서 문제 일으키면 우리만 골치 아파지니까 적당히 해라. 그래서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각고 다오디다오는 좀 안정화시켰는데 조용했어요. 엉뚱하게 한반도에 사드가 굵어지면서 이게 중국의 일종의 사드를 게임 체인저로 이 지역의 세력 균형이 아주 미묘하지만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인데 이게 이제 한국 땅에 들어오느니 많이 이러면서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물론 내가 국가를 변명했지. 내가 거기 같이 앉아가지고 저 한미 동맹 욕하고 앉으면은. 국내에서야 제가 그렇게 하지만 외국에 가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니 사드 배치 결정된 거 없다.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중에 배치 안 된다. 네. 박근혜 정부 중에 어떻게 그게 배치되냐.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요건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양반이 혼자 떠든 거고 그렇게 보면 한국 정부도 피해자 아니냐.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걸 바랄 리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 중국에서 60만 권 팔렸다는데 나도 책만 만들어봐서 알지만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지 내가 잘 아는데 그렇죠. 에이 그 한국 정부가 여기도 피해자지 뭘 그렇게 중국하고 좀 저기 여유 있게 보시지. 아이고 중국인답지 못하다. 이랬다가 어이구 그냥 핏대 올리고 사태질 하면서. 그런데 왜 한국 국방장관은 사드가 들어오면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느니 마느니 막 한국의 여당은 왜 그런 식으로 얘기냐면 그런 식으로 반격을 했겠죠. 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 정도까지 나왔지. 아니 그러면은 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데 그러면 한국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저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휘둘렸다 그러면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저 정상적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 결과로 말하자. 결과로 배치 안 된다. 앞으로 3년 내 배치 안 된다. 그러면 된 거지. 3년 내면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래? 아니 그런데 3년 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근데 이게 어찌되었든 사드 문제, 우리가 또 이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몇 가지 변수가 생기고 있는 건 틀림없다. 일단 사드 포대가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이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란 핵협상도 어찌됐든 8분 응수를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6월 30일까지 최종 타결이 이루어지면, 사드를 중동에 갖다 놔야 될 이유가 확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권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이 또 이제 한국에서는 총선이 있으니까 또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안보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할 텐데. 제2의 강정마을로 만듭니다. 사드에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쪼개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강정마을이나 이런 경우는 실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지가 어딘지 또 배치한다면 어디에 배치를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어떤 군사작전하고 또 중첩되는 것도 있고 지휘 통제는 누가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 또 한미동맹 이런 데서 박근혜 정부는 이 복잡한 실타래에 매듭을 못 본다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민기적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정부가 웅팍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원래 그거 잘 하시잖아요. 치고 잘 빠져나가잖아. 내가 이 귀찮은 걸 왜 처리해?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는 이런데 아주 유능하신 분이거든. 난 그 유능함을 믿는다고. 근데 당장 배치되지도 않을 무기 하나 가지고 지정학적인 변동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적성국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 무역 흑자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미국하고 무역 흑자를 많이 본 때가 군사정권 말기, 3조 호황 때 87, 88, 89, 90년까지 단군 이래 최대 성장기라고 그랬던 그 시기에는 미국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통상압력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미 감정이 확산된 거 아닙니까? 일본하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듯 어떤 서방의 우리 친구들은 조금 우리가 돈을 벌면은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거 갖고 중국이 여태까지 싫은 소리 한 적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 통상 무역 상대로서는 사실은 괜찮은 파트너예요. 얼마 전에 돈 많이 벌어도 얘기 안 하니까. 한중 FTA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 많이 양보하고 그랬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차적으로 경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국에서 이제 전략적인 일종의 이제 좀 바둑을 둘 때 한수. 그러니까 한국이 최소한 미일 동맹의 품에 가지 않도록 일종의 이제 FTA를 통해서 또 경제적인 이익을 통해서 한국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드 배치론을 통해서 중국의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시급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 한국 총선이 있고, 후년에 이제 한국 대선이 있고, 미국도 내년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하고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너희들 아시아 재균형
전략 뭐 선포하고 나서 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그 하는 척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사드 갖다 놨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사드를 비롯한 MD는 초당적으로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이 양당 사이에 이제 이 당파성이 너무 강해져 갖고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중국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볼 때 2008년에 미국이 금융 위기 딱 겪고 나선 미국의 금융 그 시스템이 개판이구나. 맨날 우리한테 뭐 이렇게 바꾸라 저렇게 바꾸라 했지만 실상을 보니까 너희들 시스템이 문제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의 이제 이 정치적 갈등 구조라고 하는 건 뭐 링컨 이후로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 그게 도대체 제대로 작동이나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이 많았습니다만 그렇게 양극화된 미국 내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협력하는 분야가 바로 사드를 비롯한 MD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필요,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 또 다시 이것이 공론화될 가능성이 공론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건 제2의 북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치하는 문제는 이거는 미국이 중국하고의 긴장을 감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매우 높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상당히 값비싼 데가 치릅니다. 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 문제는 세력 균형의 변화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중국의 안보 전문가는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이 유지돼서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이 유지돼서 그런 틀 내에서 중국은 성장해 왔다고 보는 것이죠. 또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의 표준이 있는 겁니다. 세계 금융 질서가 있는 것이고 또 무역 기구가 있는 것이고 국제 기구라는 게 있는 건데 중국은 거기에 편승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어요. 이 질서 깨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이렇게 전략적 안정을 가져왔던 세력 균형이 어느 순간 균열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 그 시작은 우선 가장 동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서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드 배치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 자체 군사적 효과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식의 어떤 공론화된 논쟁이 초래하는 정치적 효과가 큰 거예요. 자, 이것에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한국에 이제 자기네 적성 무기, 어떤 적대적인 어떤 그 군사 무기가 배치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반은 그렇게 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일본이 있는데 이 일본 문제는 한국의 사드 문제는 하나의 주요 현안이라고 했다면은 일본의 문제는 이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어떤 질서 자체예요. 무슨 얘기냐? 자, 미국이 필리핀, 베트남, 인도하고 군사 협력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그 나라들이 직접 중국을 위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필리핀 미국이 요즘 뭐 같이 훈련한다 그러지만 그렇다고 필리핀이 그거 믿고 중국을 위협해? 그럴 능력이 안 돼. 그렇죠. 베트남도 마찬가지. 싱가포르도 마찬가지. 그러나 일본은 달라요. 그럼요. 일본은 미국이 저렇게 길을 살려놓고 군사적인 어떤 모든 시스템을 더욱더 확대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하는데 미국이 일본을 지원한다고 봅시다. 이 일본은 중국의 위협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사드는 배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본이 이렇게 새롭게 부상하면서 자신들이 아시아의 지도국을 자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자기가 이번에 그 아베 신조 사실 뭐 일본 총리가 미국에 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국민들, 한국 언론이 이렇게 관심을 보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처음이죠. 간 것도 처음이고 저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전후에 어떤 아시아의 번영, 특히 뭐 중국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던 이런 어떤 아시아의 어떤 생존과 번영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안보 지도가 바뀌는 겁니다. 전략의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비축해서 중미 간의 세력 균형선을 저 일본 외곽으로부터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제2도련선으로 설정을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중 간의 세력 균형이 발생이 되면은 세력 균형이 형성이 되면 그걸 기축으로 해서 어떤 중국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미국이 이 제2도련선을 돌파해서 그 안쪽, 심지어는 그 안쪽에 있는 제1도련선이 있습니다. 네. 이것까지 돌파해가지고 중국을 에워싸는 어떤 이런 양상으로 군사력을 계속 전진 배치하게 됐을 때, 이런 어떤 미국의 어떤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약 7대3 내지 8대2 정도로 세력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즉,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예. 미일동맹 쪽으로. 예. 대략 그걸 7대3 내지 8대2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진 세력 균형을 보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의 군비 자체를 왕창 증액시키고 그다음에 동남아 몇 개 국가를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의 우방국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군사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지만 국방비를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500달러 정도, 1,500달러 정도 쓰고 있고 일본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한 3배 정도 쓰고 있는데 미국이 한 6천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그중에 한 절반 나눠서 아시아 태평양 중에 한 3천억 달러. 예, 그러니까 미일 동맹을 합치면 한 3,500억 달러 정도 되고 이제 중국이 한 1,500억 달러 되니까 이제 미일 동맹 한 2배 정도 높은 수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게 좀 자기한테 좀 불리한 형태의 어떤 세력 균형인데 여기에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재무장을 하게 되고 여기에 또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첨단 군사력을 쫙 배치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게 불리해지니까 중국도 본격적으로 군비 증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 지금 군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군구도 7개에서 5개로 줄었습니다. 외형적으로 군사력의 사이즈는 줄어듭니다. 근데 군비가 대폭 증액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대략 그 예상치, 이것도 뭐 제가 취재해서 알아낸 건데, 앞으로 3년간 적어도 30%씩 증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봐. 지금 한 1,500억 달러라고 그러면은, 한 30% 정도, 30% 본다라고 한다면 매년 한 400억 달러 안팎을 400억 달러 안팎.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군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3년간 군비를 현재 250% 성장한 규모. 그러니까 그러면 한 2배 반 정도 늘리는. 여기까지 하는데 물론 이거는 군부 계획이지 그 뭐 전국 인민 대표자 회의라든가 어떤 그 집단의 지도 체제의 결정을 거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 군부는 신났어요. 이제 외교부가 말을 못해요. 이제는 무너진 세력 균형을 재건하는 쪽으로 중국이 시급히 그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국가 자원의 우선이 국방비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증액을 하는 어떤 그 흐름에 중국의 이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대거 가세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어떤 그 중국의 그 집단지도 체제를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중국의 군비는 우리가 그 예상하는 대로 적어도 2배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이제 이런 속도로 실제로 군비를 늘릴지 아닐지는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나 논리적 명분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일 그 신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고 이제 방위협력 지침이 개정되고 본격적으로 일본이 이제 재무장 쪽으로 이제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미국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면서 이게 중국의 부상으로 이제 좀 세력 균형이 조금 자기가 유리한 방향이 조금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른바 제재균형. 역균형.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이걸 맞춰 나가겠다. 이런 어떤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탈냉전 이후 지금 한 뭐 20여 년 흘렀죠. 한 24년 정도 흘렀다고 보면 돼요. 자, 24년간의 그 이렇게 어떤 점진적인 군비 경쟁이 있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본격적 군비 경쟁으로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호흡이 매우 거칩니다. 굉장히 숨이 가빠하고 뭔가 당장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그 군비 경쟁이 가속화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한테 유리한 세력 균형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이런 중국의 그 결기라고나 할까? 네. 또는 어떤 중화 굴기에 대한 의지가 네. 굉장히 고조된 상황에서 하필이면 한국에서 사드 문제가 터지니까 네. 중국의 강경파들이 대거 힘이 실린 겁니다. 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미국이 그걸 견제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 텀에 연이어 두 방의 사건이 또 터집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아베 총리의 미국 그렇죠. 방문과 그에 네. 이은 그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의 개정. 네네. 이거는 이제 일본의 어떤 그 평화헌법 족쇄를 완전히 다 풀고 일본이 그렇죠. 아시아에서 그냥 뭐 휘젓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네. 그런 것이 터졌고 네. 또 하나가 동시에 네. 4월 말경부터 시작된 미국 필리핀 합동군사 훈련입니다. 네. 여기에 한 15,000명 정도 양국 그 군인이 참여해가지고 네. 미 7함대 핵심 전력이 여기서 훈련을 했어요. 네. 필리핀에서.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중요한 협정이 맺어지는데 네. 그게 확대 안보 협력 협정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필리핀에 있는 8개 군사기지에 네. 미국이 활용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문국 지휘협정을 통해서 예전에 이제 그 클라크 공기지하고 이제 수빅만에서 그 철수한 주 필리핀 미군 철수했는데 이제 다시 앞으로는 들어가는 거죠. 예. 예. 필요할 경우에 미군이 얼마든지 들어가는 예, 거예요. 예. 자, 미국은 이게 왜 승리를 중요한가 했다고. 보자고. 네. 필리핀에 있던 그 미국의 클라크 공군기지하고 수빅의 해군기지는 네. 아시아 최대 미군 기지였어요. 예전에 그랬었죠. 예, 네. 여기가 가장 컸습니다. 네네. 예, 아주 전략기지였어요. 네. 그런데 이 기지가 1991년에 철수했습니다. 네네. 그게 냉전이 붕괴되던 그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이런 제일 큰 2개의 기지가 미국이 폐쇄시킨 거는 네. 탈냉전의 상징적 사건이었는데 네. 이게 다시 귀환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필리핀은 신냉전의 상징처럼 되는 어떤 냉전의 이미지가 다시 오버랩 되는 네.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제2도련선 안에서 중국의 가까이에 미 7함대 전력이 전진 배치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점점 발전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자, 그러면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데 이제 미국의 그 해양 전력이 전진 배치가 될 경우에는 네. 냉전 때 못지않은 하나의 어떤 그 상호 간의 어떤 그 위협, 어떤 네네. 억지력이 코앞에 네. 중국 코앞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건데 네. 지금 그 미국의 어떤 그 중국에 대한 견제 전략을 가만히 보면은 아웃복서 같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요일 날 그 복싱 경기 보셨습니까? 뭐 세계의 대결이다 모르겠습니다만 그 필리핀의 파기아오라는 인파이터하고 네. 미국의 메이웨더라는 네. 그 아웃복서가 싸웠잖아. 네, 네, 물론 메이웨더가 이기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그것이 이 미중 그 패권 경쟁에 아주 비슷한 네, 네, 네. 이미지란 말이에요. 네, 네. 7함대 전력이 저기 오키나와 요코스카 이런 데서부터 아래 필리핀까지 왔다 갔다 해. 네. 발이 빠르잖아. 네. 거기에다 앞으로 스텔스 전투기 나오잖아.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항공모함에 싣고 왔다리 갔다리 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네. 중국이 인파이터거든요. 네. 예, 중국은 맷집이 좋고 힘센 펀치력은 하나는 있다고. 네. 근데 지친다고. 그렇죠. 아웃사이더로 빙빙 그렇죠. 도면서 쫓아다니다 보면, 잼만 톡톡한 놈도 네. 중국이 저기 나타났어, 여기 나타났어. 네. 이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쳐요. 요게 지난번 복싱 경기하고 네. 요 미중 갈등이 요런 양상으로 비슷하다. 그러면 동아시아의 그 저기 해양이라는 건 일종의 링이 되는 거죠. 네. 네, 이 링 중에 가장 그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링 구석이라고 네. 사각링의 구석으로 주로 몰아놓고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네, 네. 동아시아에 4개의 구석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남진아해. 남중국해. 여기서, 남중국해에서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난사군도를 둘러싼 그리고 중국하고 음. 필리핀하고 베트남이 이제 이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유권 이런 어떤 분쟁을 난사군도가 벌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구석 하나 있고 구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 대만 해협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요게 또 지금은 평화로워. 네. 그런데 언제 이것이 또 그렇죠. 하야코가 될지 네, 몰라요. 네. 세 번째 링 구석은 갸오디데오 생각고가 생각고. 있어요. 네. 네, 요거는 아주 고질적인 열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네 번째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기 그 그러니까, 유능한 아웃사이더는 네. 이 링 구석을 자기가 어디서 싸울까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네. 이게 유능한 복서란 말입니다. 네, 네. 미국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반면 중국은 쫓아다녀야 돼. 네.
그 자기 근해인데도 불구하고 네. 자기가 먼저 네. 지쳐. 이게 인파이터가 아웃사이더에 비해 불리한 네.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중국이 지금 불안하다 이거죠. 왜? 그래서 그러니까 주먹이 어디서 네. 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전력은 스텔스 전력과 그 해양 전력 이런 것들이 배합된 말하자면 어떤 좀 신속성과 공격력이 뛰어난 전력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력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아웃사이더, 아웃복서가 이 시합을 지배하고 그러면서 유리한 위치에서 자기가 원하는 지점을 선택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양상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메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의 군비 자체를 왕창 증액시켜가지고 중국의 동해 함대, 남해 함대, 북해 함대를 다 전력 증강을 해서 어디에 접근하든 다 카운터 펀치를 먹일 수 있는 걸 다 배치하든가 또는 동남아 국가 중에 일부라도 끌어들여서 어떤 그 중화 세력권을 만들어가지고 이래서 이 힘으로 또 보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본격적인 신냉전적인 대치가 완성이 돼요. 이게 지금 그 기초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가지 그 잠정적인 어떤 그 전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전제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에 그나마 좀 불안한 세력 균형, 불안한 어떤 냉전을 그나마 열전으로 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 평화헌법을 뭐 사실상 많이 무력화되어 있었지만 평화헌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국방비도 군사비도 GDP의 1%. 이걸 이제 상한선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밀신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이게 이 상한선이 상당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어찌되었던 그 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또 금융위기 겪으면서 국방비를 줄여야 될 처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발표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한국 너희들 좀 더 많이 해라. 일본 너희들 더 많이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취했다고 한다면 근데 올해부터 또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오바마 행정부가 그 미 의회에 제출한 국방 예산안을 보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잘못 짚고 있는 것이 이번에 밀신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5천억 달러의 군사비를 줄여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차분히 줄이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방향이 틀어졌어요. 미국도 방향이 틀어졌고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그 국방비를 편성해 놓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정부의 계획은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국방비를 늘려가겠다. 그리고 그 늘려나가는 국방비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상당 부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밀신 가이드라인 개정된 거 보면은 일본 쪽의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미국 쪽의 전력 증강 계획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이 이제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린 절대 소련꼴 나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야 될 일종의 마라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김종대 편집장께서 말씀하신 문제 취재를 해온 결과 중에 하나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한 두세 배 정도의 군비 증강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정말 이 동네 정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는 아마 이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아주 이 격렬한 군비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이런 부분들이 그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올랐는데, 물론 이런 미중 간의 대치는 뭐 10년 전에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거 원래 있었던 거고, 조금 더 강화된 거지, 뭐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달라진 건 없지 않느냐. 근데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죠. 제가 양적으로뿐만 아니다.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질적인 변화가 양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질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속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어떤 그 G2의 지역 패권 경쟁이라는 게 너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식의 어떤 그 본격적인 상대방의 그 전력의 어떤 강점,
내지는 장점을 관찰해서 우리는 무슨 카운터 펀치로 가야 되느냐는 결정이 즉시 내려지는 이 구도. 네네. 원래는 이런 강대국 정치는 시간을 길게 보는 건데 네. 지금은 무슨 어떤 개발도상국들 티격태격 하듯이 네. 이렇게 싸웁니다. 아주 빠른 속도일 뿐만 아니라 즉각 반응이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뭐냐면 동아시아 판을 완전히 둘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네. 네. 미국 입장에서는 너 중국 편들래 우리 편들래 이걸 네. 다 국가마다 물어보고 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우리 힘이 조금 부족한 거 맞다. 네. 앞으로 일본 얘가 부도목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또 살려주는 거고. 네. 아니 그러면은 일본이 그 지난 70년 동안 유지돼 왔던 어떤 패전국으로서의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이 전후 질서는 여기서 끝나는 건데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과거와 같습니까? 네. 이건 완전히 판이 다른 거지. 네. 이건 안보지도 전략지도를 다시 그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세력균형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이 동아시아 질서의 핵심이 된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국제정치, 국제관계 또는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축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전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미일 동맹에 대한 시각이,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는 미국, 중국, 일본이 사실상 동맹국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덩시어핑이 개혁개방 추진하면서 일본 칭찬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일본의 공적 원조 이런 것들 많이 필요했고, 또 기술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덩시어핑이 일본 칭찬하면서, 사실 이제 그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을 막서기 위해서 세 나라가 같이 일종의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도 미일 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했었죠. 네. 예. 근데 이게 서서히 바뀌다가, 그러니까 그 미일 동맹에 대해서 중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 병막의 역할을 해왔다. 병막의 병뚜껑. 그렇죠.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근데 이게 이번에 그 신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서 이 병마개가 열려버렸다. 뚜껑이 따라버렸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안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중국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이 그렇게 군비 증강에 대해서 급격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뭡니까?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여기서 곤혹스러운 질문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미국이랑 과연 우리한테 무엇인가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과거의 한미동맹에 그래도 순기능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그래도 유용하게 봤던 한 가지 축은 그 미국이라는 존재가 일본의 군사화를 막아주는 하나의 병뚜껑 역할을 했다는 것. 그럼으로써 한미동맹의 좋은 점은 뭐냐? 일본의 도전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은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하는 거를 우리도 용인해야 된다는. 용인하고 같이 해라. 오히려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미국의 순기능 중에 일본의 어떤 그 재부상을 억제해 주었던 이런 순기능이 지금은 재부상을 촉구하는 기능으로 바뀝니다. 속성이 정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미동맹의 어떤 그 본질적인 의미, 물론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한다는 본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정학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 우리가.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해야 돼. 왜?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지만은 뒤통수에서는 그렇죠. 그 못지않은 일본의 어떤 세력 확장, 자기 어떤 세력권을 지금 일본이 팽창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경제적으로는 다 했어요. 이젠 군사적으로 그걸 다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오히려 미국이 독려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미동맹이 강화된다는 뜻은 뭡니까? 이런 질서를 다 용인하자는 얘기하고 그렇죠.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이제 우리로서 그동안의 냉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지금의 어떤 동맹의 하나의 어떤 기본 논리를 다 바꿔야 되는 어떤 하나의 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가고 있는 현실 자체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자체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닥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정부가 이거에 설명 안 합니다. 박근혜 정부 남의 일이에요. 정말 그 한국의 외교안보가 처한 위치는 이걸 정말 슬기롭게 관리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선수가 필요한데요. 갈수록 이 선수의 기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질적인 저하. 아니 선수가 뭐 기량 떨어지긴 안 한 거 있는데 지금 저기 아직까지 뭐 이제
병석에서 털고 나온다 그러고 뭐 또 어디 외국에서 한 열 며칠 가이고 나 얼굴 잊어버리겠어. 네. 그러니까 얼굴을 봐야 얘기를 또 좀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둘러싸고 다 게임 체인저들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북한도 핵과 미사일의 위력을 앞서가지고 어쨌든 북한은 이 체제에서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생각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북한도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고. 일본이 그래도 그나마 70년 동안 욕 좀 덜 먹고, 그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고 또 불안하지 않게 했던 부분이 평화헌법 체제 유지였는데, 근데 이번 보면은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 맞나 싶은 게요.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상 무력화됐는데, 뭐 일본 말이 없어. 의회에서 논의가 된 것도 없고, 말이 없어. 국민 투표를 한다는 얘기도 없고, 몇 명 떠들어 몇 명, 몇 명 떠들어 그것도 떠들다 방송하다 쫓겨나. 네. I am not 아베 써붙이고 나 방송 떠날 거야. 네. 아니 가장 유력 방송사의 논설위원이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항상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전략적으로 안정돼 있을 땐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불안정이 도모됐을 때, 그렇죠.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사는 동네가 이게 질서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네네. 또는 학급에서 제일 잘 싸우는 놈 전학 갔어? 네. 그럼 이 인자 누구야? 이런 게 불안한 거야. 네. 변화라는 거, 변동이라는 거, 이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확실하고 불안이 고조되는 정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요럴 때 내가 한번 치고 나가면은 내가 주도할 수 있어. 네. 다 내 거야. 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로 반에서도 제일 잘 싸우는 애가 없을 때 질서가 불안해. 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고. 제가 왜 요즘 방방 떠? 저 새끼 왜 설쳐? 뭐 이런 거 했을 때 안 되겠어. 네. 내가 평정하겠다. 네. 뭔가 질서를 새로 만들어야 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각 국가가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네. 아베가 우리가 보기엔 거의 미친놈 같잖아요. 그게 도대체 지 할아버지가 뭔 짓 했는지, 지네 어떤 그 조상들이 뭔 짓 했는지, 그냥 쌩까고 나오잖아. 과거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가 기시노부스케라고 이제 A급 전범이었습니다. 네. A급 전범이었지만, 그러니까 이 역사가 참 이상하게 되풀이된다고 하는 게, 그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가 미일 안보 조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기시노부스케를 총리로 앉힌 이유는, 너의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네가 한번 그 미일 동맹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봐라. 이런 어떤 미션을 주고 이제 총리로 앉혔던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외할아버지 때 한번 이 아시아 안보 질서에 큰 획을 한번 그었고, 그 외손자가, 이 70년 만에 평화헌법 체제를 사실상 확 바꿔버리는 이런 어떤 이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아베 신조가 미국 백악관도 가고 그러니까 정말 그 융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백미는 역시 그 의회 가서 연설을, 상하원 합동 연설을. 영어 발음은 별로였어요. 박근혜 대통령만도 못하던데. 네네. 영어 실력은 우리 지도자가 더 뛰어난 겁니까? 아니, 우리 박 대통령은 미국 가서 호텔에서 영어 연설만 연습했고, 아베는 바빴거든. 그래서 조금 공부를 안 해간 차이는 났어요. 근데 아베도 노력 많이 했답니다. 잠꼬대를 영어로 할 정도로. 그래? 많이 했답니다만. 근데 이게 정말 이런 어떤 부분들 볼 때, 한국이 갈수록 좀 이 곤란하고 난처하고 어려운 입장에 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미국이 이렇게까지, 미국이 그래도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와 정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는 많이 배워왔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의 이 전쟁 체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분들이 역시 위안부 할머니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고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눈 딱 감고, 입 싹 닫고, 아베 신조가 아주 한마디 했어. 가슴 아프다. 그래서 또 인신매매 여성들. 근데 인신매매를 누가 했는지 그런 얘기도 없고. 없어요. 그런 거 시당초 난 기대도 안 했어요. 안 할 거라고 봤어요. 역시 안 했어요. 쌩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시노부스케인지 고로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이제 눌렸던 강요된 평화 못 누리겠다. 우리가 주도하겠다. 그러면서 옛날 국방 국책대강이라고 이시하라 간지가 그 중일 전쟁 전에 작성한 문서에는
일본은 아시아의 지도국이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으로 되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타라 입구의 부활입니다. 일본은 이제 아시아 국가가 아니에요. 여긴 서방 국가입니다. 서방 국가. 그러니까 이번에 아베도 그 미국 가서 사과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미국만. 미국군. 미국만. 그러니까 사과도 타라 입구예요. 타라 입구.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합니다. 그 타라 입구가 과거에 이제 일본 근대화 논리였지만 동시에 침략 사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습니까? 자, 과거에 일본이 이제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의 광기에 취하던 사상은 다 부활했습니다. 심지어 조상까지도 이제 다 부활하고 아마 돌아오면 또 신사참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세력 균형이 어떤 변화가 오고 주변 정세 질서가 안정적이지 않고 분쟁의 어떤 그 요인으로 분쟁의 요인이 앞으로 확대된다는 비관적 인식을 확실하게 정립한 가운데 이제 세계는 틀렸어. 평화 공존하는 게 아니야. 분쟁 요인이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일단 비관적인 방향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목소리를 지금 높이지 않으면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주도권을 뺏기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동아시아에서 그래서 국가의 위치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걸 자꾸 따져보는 이유는 그만큼 변동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래서 다 국가의 목소리를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더 불안해져. 다 자기가 주도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기운이 우리는 반도국가, 뭐 사실은 섬나라라고 하지만은 반도국가인데 이게 압축된단 말이죠. 대륙에서 오는 힘과 해양에서 치고 올라가는 힘이 이게 압축이 되면은 중간에 낀 세력이 녹아버린다.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국가의 좌표, 우리가 어떻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런 어떤 그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논란을 좀 벌어지고 뭔가 공론화된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너 중국 편이? 왜 들어? 너 왜 북한하고 비슷한 말해? 이래버리면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 한국이 이 물리적인 국력이 세냐 약하냐 이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국방비를 한 350억 달러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GDP로 하면 일본의 3배입니다. 중국의 2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한국의 주변국보다 훨씬 더 많은. 근데 또 미국은 적다 그래. 4%까지 높이는 거야. 지금 2.6%인데. 그러면 그걸 갖다 그렇게 늘려보십시오. 600억 달러 정도 한국은 국방비 쓰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빠져갖고 글로 가겠습니까? 아이들 무상급식 하던 거 다 빼내고. 또 뭐, 아이들 또 뭐 무상교육 시키겠다는 거 다 취소시키고. 이런 형태로 해갖고 이제 자꾸 이제 무기 사람들 돈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피해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미 그 국방장관 회담을 2시간 하면은 미국이 1시간을 돈 얘기만 합니다. 돈 얘기만. 그 돈 얘기의 7, 80%가 뭐냐? 사람들은 뭐 주한미군 주둔비 많이 올려달라는 그 얘기 했을 거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국방비 자체가 지금 저기 형편없죠. 이거 무임승차자라 이거야. 프리라이더. 미국에 편승하는 무임승차자다 니들. 지금 GDP의 2.6%가 우리 국방비인데 이걸 4%까지 올리려는 겁니다. 미국하고 같은 수준. 미국이 4%예요. 그 다음에 국방 총 매출이 차지하는 게 미국 경제의 5% 됩니다. 무기를 많이 또 하니까 국방비보다 무기 수출도 하니까 5%까지 된다고. 이 4%는 맞춰내라 이거. 그러면 지금보다 국방비 70% 증액해야 됩니다. 60조 원 써야 돼요. 매년 60조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의 군비 경쟁에 지금 드라이브를 좀 막 걸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그런 황새들 쫓아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냉정하게 볼 부분이 있고,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이 강대국들이 저마다 자기 잘난 맛에 그냥 막 떠들어대는데 떠들면서도 자기들 이 가슴 속 한쪽에는 일만의 불안감들이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불안하지. 서로 불안하니까 막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중국이 일본이 주도하는 걸 그냥 눈 감아주겠습니까? 일본이 중국이 주도하는 걸 눈 감아주겠습니까? 미국이 이제 과거처럼 양쪽 관계를 갖다 관리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다 이제 세 나라는 대체적인 방향성이 서 있는데 이 사이에 지금 한국만 섬처럼 둥둥둥 떠가지고 도대체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개감의 도토리 신세대입니다. 잘못하다가. 이게 정말
정말 심각한 문제, 정말 큰 문제. 안 그래도 좀 뭐 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외교안보 문제에서도 이렇게 막 쓰나미가 막 들이닥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그러면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한국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좀 움직여야 되는지 이걸 좀 뭐 오늘 좀 마무리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그 이런 어떤 그 갈등과 분쟁의 질서로 가는 것에 대한 대항 담론은 네. 아시아 지역주의라고 봐요. 네네. 네, 아시아 지역주의의 부활. 네. 우리가 냉전 이후에 이 국제 질서, 아시아 질서에 있어가지고 가장 그 평화로운 공존의 사상은 아시아 지역주의의 부활이라고 봤던 겁니다. 네. 이 동아시아 공동체 집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전이 끝난 건 뭡니까? 어떤 그 초강대국에 줄 서지 않아도 네. 누구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힘이 너무 약하니까 네. 이런 나라들이 사는 방법은 주변 국가들하고의 어떤 설린 우호, 그 다음에 네. 경제적 통합을 통해 가지고 네. 하나의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부활이 되는 겁니다. 유럽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네. 1, 2차 대전 때 그렇게 죽고 죽이고 하다가 어떻게 오늘날 됐습니까? 네. 다 통합됐어요. 네. 경제적 통합 먼저 하고 정치적 통합 나중에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만큼 세계의 모든 황금이 아시아로 몰려오는 가장 네. 번영하는 지역에 사는 그야말로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네. 여기에서 발전하는 경제, 또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아시아 국가들끼리 잘 지내는 겁니다. 네. 이게 지역주의고 또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네. 이 같은 문화적 공통점도 있어요. 네. 그동안 역사적으로 여기는 안 돼 하면서 다 쪼개지고 이런 사상만 마치 아시아에서는 단 줄 네. 알았는데 네. 자세히 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무런 동아시아의 안보를 다룰 수 있는 다자안보협력기구가 없이도 1980년대 이후로 전쟁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네. 이것이 오늘날 번영의 토대입니다. 네. 이런 지난 20세기 말의 기운을 21세기에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첫째 시간을 벌어야 되고 너무 한쪽에 줄 서는 듯한 저런 일본과 그렇죠. 같은 행태는 안 되고 네.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어떤 평화의 중재 또는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적 자율성을 키워서 네. 이걸 갖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시아 지역주의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네.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 많은 학자들이 동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둘로 쪼개가지고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세력균형선 네. 이래버리면 네, 네. 우리가 여기 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참 이럴 때일수록 참 그 기본으로 돌아가라. 예, 기본이 중요하다. 네. 예, 정말 이 외교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이 남남 갈등이 심해져 왔던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남북 갈등이 또 심해지고 네. 이 사이에 이제 미중 갈등. 예, 여기에 이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간의 갈등. 이 속에서 좀 한국이 좀 일종의 난파선처럼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요. 우리 진짜 안보가 많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갈 길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좀 뭐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중국 갔다 오신 박학은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갔다 올 네. 때마다 네. 새로운 거 뽑아내야죠. 이거 네. 뭐 기자의 본분은 취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눈빛이 다릅니다. 예. 이제 뭐 국제파 다 되셔가지고 이제 근데 뭐. 뭐 미국도 한번 다녀오시고 뭐 예, 일본도 한번 다녀오시고 그러셔야죠. 아니 뭐 그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번 갔다 온 것 같고 너무 생색내는 것 같아. 예. 네네. 아 그래도 뭐 가는 건 쉽습니다만 가서 누구를 만나냐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고급 정보 또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진짜 안보 우리 청취자분들 또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또 이런 기회 종종 가졌으면 제가 좋을 것 여러분의 같습니다. 특파원 노릇하겠습니다. 네. 예. 자, 진짜 안보 보이는 라디오 5회 순서였습니다. 자, 그 대한민국 그 정말 그 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이 어려움들을 하나둘씩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진짜 안보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